자기 실현에 이르는 인간 행동과 욕구의 매니지먼트, 존재의 심리학, 아브라함 H. 매슬로 지음. 미국의 심리학자, 자백감이 넘는 연구. 경이로운 가능성과 심층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더욱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생각. 이러한 주제곡이 심리학자 아브라함 H. 매슬로우의 인생 전반을 통해 울려 퍼진다. 여러분은 존재의 심리학, 바로 첫 번째 단락에서 22살의 대학원생인 매슬로우가 쓴 이처럼 열정적인 글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간 본성에 관한 새로운 개념, 즉 매우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심리학이 지금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매슬로우 심리학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습이었다. 그는 심지어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에도 인간은 수준 높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본성이 인간의 핵심 특성 중 일부라는, 즉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유기체로서 인간의 속성과 생물학적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경이롭다는 점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한때 지금은 프로이드는 몇몇 적합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자 인간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본성을 숭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덕적 본성은 우리가 폭넓은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우리는 도덕적 본성 덕분에 많은 것을 용서받는다. 다소 냉소적으로 지적했다. 매슬로가 자신의 학문 전반에 걸쳐 추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심연에 존재하는 이러한 도덕적 본성이다. 인간 본성을 더 광범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아이디어가 초기 유년 시절부터 매슬로우의 내면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모든 인간의 내면은 고상하다는 깊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슬로우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결코 본 적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지 말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어둠의 시대가 그 정점에 도달할 무렵 매슬로우는 인류 역사의 일부분이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가능한 모든 종류의 폭력, 사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매슬로우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는 또한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활동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악한 행동들을 유년 시절부터 뼈저리게 보아왔다. 비하, 비방, 교활, 사기, 조종, 착취, 강탈, 탄압, 학대 등 이러한 사악한 행동들은 아무리 열거해도 끝이 없다. 매슬로가 여타 심리학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은 빛과 어둠, 선과 악, 높이와 깊이 등 인간의 본성의 이중성에 직면하여 그것을 이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매슬로가 심리학자들 중에서 진지하게 접근한 유일한 사람이 문평화와 그로 인한 불만을 쓴 프로이드였다. 문명화와 그로 인한 불만. 프로이드와 매슬로우는 모두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인식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달랐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자기 보존과 성적 만족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공격성과 파괴성도 생물학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근원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본능적 성향이다. 매슬로우는 프로이드를 존경했다.
그러나 매슬로우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항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프로이드와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었다. 비록 인간이 이기적이고 음흉하고 공격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표면 바로 밑에 있는 핵심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심리적, 생물학적으로 선하고 고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이 선하고 품위 있는 모습 이외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거나 혹은 안전, 사랑, 자기 존중감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나온 반작용일 뿐이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동기 이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상하다는 에이브의 견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가 인간 동기에 대하여 매우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약 1950년대 중반까지 하나의 일반적 동기 이론이 매우 우세하여 일종의 정통 이론처럼 되어버렸다.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욕구와 추동과 소망을 생각해보라. 추동, 생리적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같은 동기 유발 요인들은 자명하게도 1차적 혹은 근본적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간에 한해서는 생물학적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우표, 나비 혹은 바이올린을 수집하려는 소망과 같은 동기 유발 요인들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핵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특정 종이 부여받은 천성적이고 내재적인 동기는 개체의 생존과 종의 번식에 기여하는 욕구, 추동, 소망, 충동 등 간단히 말해서 이기심, 성욕, 그리고 공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동기에 대한 정통, 교리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동기들이 1차적 혹은 근본적 동기이다. 그 밖의 것들은 단지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1차적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각 개인이 살아가면서 획득한 동기이다. 또한 정통 교리에서는 한 동기가 특정 종 전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그 동기가 그 종에게 1차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배고픔은 모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 동기인 반면 우표나 바이올린 수집은 소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동기이기 때문에 기본 동기가 아니다. 우표나 바이올린 수집과 같은 그다지 중요치 않은 일에 적용된 논리가 이기심, 성욕, 공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동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 동기인가? 이기심이나 성욕과 같은 더욱 심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기본적 동기인가?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한 욕구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데서 보듯이 기본적 동기가 아니다. 정의, 친절, 자애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러한 욕구가 없다는 점이 증명하듯이 그것도 기본적 동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의, 친절, 자애에 대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진정한 동기는 의식의 이면에 있다. 프로이드는 다른 여러 동기들 중에 진정한 동기만이 우리가 폭넓은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진정한 동기 덕분에 많은 것을 용서받는다고 언급했다. 인간 동기의 일상적 실체에 대한 새로운 견해. 1943년에 출판된 두 편의 논문에서
메슬로우는 정통적인 동기 이론을 수정하여 제시했지만 이 두 논문이 그에 져서 동기와 성격 1장과 2장에 다시 실린 후에야 비로소 그의 수정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메슬로우는 여기에서 누구든 자신의 삶을 동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히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동기가 너무 미약하여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없을 때조차도 실제로 깨어있는 순간마다 우리는 특정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마치 무대 중심에 설 기회를 노리듯이 한 장면이 끝날 때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의 동기가 충족되면 즉시 다른 동기가 나타나 그것을 대체한다. 둘째, 이와 같은 여러 동기가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동기의 발생 순서는 단순히 특정 동기가 다른 동기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긴급하다는, 즉 다른 동기에 비해 더 우세하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우세는 그러한 동기들이 더 우선권을 갖도록 내적으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인간 동기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위계적 구조 내에서 동기는 긴박성, 강도, 우선성 차원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이러한 세 용어가 합쳐져 지니는 의미를 좀 더 편리하고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메슬로우는 우세한 이라는 용어를 명사형 우세함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했다. 우세함. 더 일반적으로 말해 두 개의 동기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때 생물학적으로 더 긴박하고 강력한, 즉 더 우세한 동기가 우선권을 가지며 덜 우세한 동기는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배고픔과 같이 매우 기본적인 욕구를 느낄 때조차 어떤 특정 동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동기보다 더 우세한 다른 모든 동기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동기의 이러한 위계적 배열이 갖는 더욱더 광범위한 의미에 근거하여 메슬로우는 인간의 한층 더 높은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갔다. 정통 이론은 이러한 동기들이 인간족 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수적이고 파생적이라고 생각했다. 위계적 배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 삼아 메슬로우는 미적 추구와 같은 더 수준 높은 동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심리적 기반을 구축했다. 즉 이러한 동기가 비록 전체 인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음식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기본적이며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메슬로우는 사랑, 정의, 친절, 그리고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동기라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설명을 확장했다. 이러한 수준 높은 동기들이 배고픔, 갈증 등과 같은 더 긴박한 동기들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수준 높은 동기들이 단지 덜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만일 당신의 위가 오랫동안 비어 있다면, 또는 우리가 갈증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또는 임박한 대참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음악을 작곡하거나 수학적 학설을 만들거나 자신의 집을 치장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인물이나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배고픔, 갈증, 그리고 임박한 재앙에서 자유로워지면
즉 더 우세한 모든 동기가 충족되면 인간이 지닌 더 높은 동기들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한 동기들이 단지 지금에 와서야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늘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동기는 인간 본성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으로 더 긴박한 동기들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결핍 동기 대 성장 동기. 지금까지 언급한 기본적 욕구들의 수준은 매우 다양해서 배고픔, 갈증과 같이 완전히 본능적인 것에서 사랑과 자기존중감 등 인간에게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욕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결핍에 의해서 활동화되는 역동적 체계이다. 이러한 모든 결핍 동기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동기들은 또한 우리가 먹어줘, 사랑해줘, 존중해줘 등의 욕구를 하도록 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다루게 한다. 안전, 음식, 애정,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커질수록 음식, 안정, 애정, 자기 존중감 그러한 우리의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포함해 현실을 구성하는 각 존재들을 이러한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에 근거해서 지각하고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 모든 결핍 동기들을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족시킨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다시 말해 매슬로우의 대답은 이렇다. 결핍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활동은 흐릿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고 이러한 결핍 동기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흐릿한 렌즈를 선명한 렌즈로 바꾸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본적인 결핍 동기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킨 사람은 이 세상을 즉 모든 측면에서 실제를 더욱 선명하게 볼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는 현실에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결핍으로 생긴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욱 수용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할 것이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상을 더욱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매슬로우가 묘사한 자기 실현의 핵심적 부분이며 인간 생애를 통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기가 출현하는 지점이다. 이 책에서는 상위 동기라고 언급했다. 메타 모티베이션. 지금까지의 모든 동기는 부족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획득하거나 성취하려고 투쟁하는 결핍 동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모든 경이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 본성의 핵심 어딘가에 깊이 존재한다고 매슬로우는 믿고 있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왜 소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매슬로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가장 우세한 한두 개의 결핍 동기에 얽매여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 더 수준 높고 더 인간적인 가능성들은 잠겨 있고 숨겨져 있으며 가려져 있어 그들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 매슬로우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드러냄의 과정을 잘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여러 특징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기본적인 윤곽은 매슬로우의 1950년 논문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 원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원문은 확대되어 동기와 성격의 한 장으로 재출간되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설명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확장했다는 사실은 존재의 심리학이 발간된 후에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자기 실현. 원문에서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현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각하고 현실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는 세상을 결핍동기의 흐릿한 렌즈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인위적인 것과 새롭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것을 매우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인위적인 것과 새롭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것을 매우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이 인위적인 관념, 추상, 기대, 신념 그리고 고정관념의 홍수 속에 살면서 이것을 실제 세상으로 착각하는 반면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실제 세상에서 산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소망, 희망, 자기 자신 혹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적 집단의 이론과 신념보다는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투명한 지각이 가져오는 최소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고 부정직한 성격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활한 아첨을 생각해보자.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려 아첨을 필요로 하느니만큼 사람들은 그러한 아첨에 이끌리고 지배를 받는다.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볼 것이다. 면밀히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지각의 투명성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된다. 미술과 음악에서, 지적인 일에서, 과학 분야에서, 정치와 공적인 일에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숨어져 있거나 혼란스러운 실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더욱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이러한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현실을 걸러내거나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비록 대다수의 사람이 삶의 기본적 행복을 경험하는 일에 더는 흥미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경외, 즐거운, 경의, 심지어 황홀감 속에서 이러한 경험의 가치를 언제나 새롭고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몰은 언제 보아도 처음처럼 아름답고 심지어 몇백만 송이의 꽃을 본 후에도 모든 꽃은 숨이 막힐 듯 사랑스러우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날들조차 삶의 매 순간이 설레고 흥분되고 황홀하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더는 결핍 동기에 근거한 소망과 두려움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것에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며 때로 알려진 것보다 미지의 것에 더욱 강한 매력을 느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존재들도 자신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빼앗길 시간이 없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닌 문제 중심적 사고를 하려는 경향 때문에 삶을 더 효율적으로 영위한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점수를 얻을 필요가 없기에 그들은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과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거짓된 문제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라면 그들은 그 문제의 차원과 가능한 해결책을 결핍 동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은 과제를 해결할 때 그 중심에 자신의 자아, 에고를 두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 위를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자아를 중심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아와 싸울 필요가 없으며 혼란스러워하거나 현혹되지 않는다. 먹여줘, 사랑해줘, 존중해줘. 다양한 결핍 동기들은 안정적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더는 세상의 이러한 종류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을 놀라울 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채색하는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통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건전한 방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선하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취향에 충실하고 후회나 수치심 혹은 미안함 없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즐긴다. 그들은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고 숙면을 취하며 성적 생활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모든 충동을 불필요하게 억제하지 않고 즐긴다. 그들은 이처럼 낮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랑, 안전, 소속감, 명예, 자기 존중감 등과 같은 다른 모든 수준에서도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가치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왜 이를 다른 형태로 만들지 않았는지를 놓고 자연과 논쟁하기보다는 자연의 산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이거나 의수되지 않는다. 점잖 빼는 말투, 교활, 위선, 허세, 체면, 게임하기, 관습적인 방식으로 감동 주기 등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상하리만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죄의식, 수치심, 슬픔, 불안, 방어적 태도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죄의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수치심, 불안, 슬픔 또는 방어적 태도 등을 느끼는 일은 개선 가능한 결점, 예를 들면 나태함, 경솔함, 화내는 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결핍된 동기의 끈질긴 잔재들, 예를 들면 편견, 질투, 시기, 기본적 성격 구조와는 비교적 무관하더라도 매우 강할 수 있는 습관 또는 자신이 속한 종이나 문화 또는 집단이 갖고 있는 결점이 나타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과 이상적 혹은 당위적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 21페이지까지